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를 좀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자산 시장에서 9월 달은 좀 하락을 해와서 9월 효과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비트코인 시장 올해 9월은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필승,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거래 물량이 오늘이 조금 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물량이 수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나 피르마 체인이나 이런 이캐시 특징 종목이 아닌 이상은 많이 조용한데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그냥 조용하다 이렇게 끝내실 것이 아니라 우리 업비트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 거래소에 있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김치 코인 혹은 김치 프리미엄이 낀 종목들에 있어서 짧은 포지션으로 스캘핑이나 단타 포지션으로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장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용하다라고 해서 가만히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타점이나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서 접근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좋은 정보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조용한 시장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타점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미녀 전문가님,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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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게 제가 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바예요. 그렇죠? 내일 9월 2일 날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있을 고용지표죠.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19.8K에 거길 닿으면 다시 올라가고 20K대에선 또 떨어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런 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좀 시청해 주시면 많은 꿀팁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고용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조사에 나섰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에서 코인베이스 투자 등급을 동일 비중을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20% 오른 8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러시아 총리가 암호화폐 무역대금 결제를 지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채권을 망설이던 엘살바도르에서 올해 말에 발행될 것으로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 주제는 바로 차트의 지지 저항보다는 시황이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 있을 텐데 이것보다는 좀 시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비트초아님께서는 지금 좀 우리가 봐야 될 이슈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지금 장이 사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의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 형제의 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흐름이 원래 맨 처음에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T나 USDC, BUSD 이런 식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있다가 이것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양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섹터들로 나눠 들어가면서 차례차례 펌핑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저장성 코인인 스토리지 같은 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한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자, 원래 전체적인 코인의 상하방에 이런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런 흐름, 그리고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가 뭐냐면 시장에 그 코인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이더리움과 USDT의 도미넌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의 움직임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먼저 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쏠리는
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이제 시장을 조금 견인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950억 달러 규모의 긴축 경제가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예견된 문제들로 9월의 장이 좀 좋지 못할 것이다 많이 예견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애플의 아이폰 14 호재도 있고 또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9월 중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일하고 좋은 핑계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 형제들이 한 방향으로만 봐도 사실 타파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밤에는 자꾸 떨어지게 되고 오전에는 자꾸 오르는 장인데 그런 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이 지금 세 갈래로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을 지지하는 채굴자들, 이 채굴자들과 이제 포스를 유지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모두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 포스를 찬양하는 파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을 좋아하는 채굴자 그리고 ETHW라고 챈들러 구를 필두로 해서 새롭게 이더리움을 하드포크에서 만든 것이 있어요. 이거 세 갈래로 좀 나눠지면서 이게 시차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중국계 채굴자들과 한국계 세력들이 이제 조금 올리고자 하는 주체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밤의 세력들은 또 이제 그것을 매도하는 세력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차들로 인해서 조금 비트코인이 좀 위아래 하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하드포크가 되거나 이제 좀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채굴의 속도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단기적인 마이너스가 생각해 보시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채굴자들이 채굴을 할 때 들어가는 소모되는 비용은 늘었어요. 에너지도 정말 천부적인 가격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비용은 커졌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17K를 이제 찍어 누르면서 그 부분에서는 계속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조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이더리움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20K 부근에서 자꾸 이제 채굴자들이 매수를 하고 24와 25K 부근에서 계속 매도를 하면서 이제 박스권 채널을 유지했고 이제 그 채굴자들의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봤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전에 움직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더리움의 이제 도미넌스가 조금 변동이 먼저 있었어요. 도미넌스가 이제 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고요. 처음엔 USDT에서 빠져나가면서 이더리움의 들어가는 모양 그리고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좀 움직이는 모양을 지금 내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더리움의 움직임과 도미넌스를 파악하시면 다음 매수 타점 아시기에 너무 편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매도하는 박스권 매매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와 이제 이더 이런 모습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좀 매수하실 때 좋은 그런 타점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부터 또 950억 달러의 긴축 경제를 미국에서 시작하고요. 또 애플의 아이폰 14 호재도 있습니다. 또한 머지 업데이트까지 9월 중순에 좀 예정이 돼 있어서 9월에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 이 이더리움을 좀 살펴보자면 세 갈래로 좀 나눠진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POS를 찬양하는 파와 또 이더리움 클래식과 또 이더W 하드포크 파가 이렇게 세 갈래로 좀 나눠질 것 같은데요. 사실상 채굴자는 지금 박스권에서 매수랑 매도를 하면서 좀 차익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더의 움직임 또 도미넌스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박스권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9월에 어떤 지표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까지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좀 있을까요, 필승님? 네, 지금 제가 오늘부터 이제 9월 첫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 9월 달에 있어서는 변동폭이 좀 클 것이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방어 지지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적인 지지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탈을 했다가 뭐 단기적 이평선도 안착을 했다가 뭐 하루 안에서도 뭐 변동폭을 2번이나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거래소의 매수 유입량이 적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제 적은 거래 대금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적인 지지 저항을 보시기보다도 우리 시향적인 부분을 이벤트를 보셔야 되는데 9월달 지표가 너무 많습니다. 크게 일단 4가지로 나눠 가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농업 고용지수 내일 있습니다. 내일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요 이제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13일 날 CPI 발표 지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까지 연결 지어지는데 우리가 가장 악재성 지금 원초적 악재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예측해 보겠다고 고용지수도 보고 CPI도 보는 거겠지만 이번만큼은 CPI가 금리 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금리 인상 우리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0.75%. 그래서 이번 달 있을 금리 인상 발표가 얼마 0.5%일지 0.75%일지가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있을 이제 금리 인상 폭의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 가능성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CPI다. 저번 달에 있었던 이제 불과 어젠데 이제 저번 달에 있었던 이 8월 달의 CPI 지수를 보면 피크아웃이 됐다라고 예측이 된 것이지 아직 가시화된 시장은 아니니까 이번 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근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사실 뭐 이제 호재냐 악재냐 뭐 말이 많고 이미 선반영이 된 만큼 된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탈중앙화를 외치지만 이더리움에 있어서 이제 하드포크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수 집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자체를 만질 수도 있다. 탈중앙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이 중앙체제에 벗어나서 그 누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 신뢰성을 입혀서 이제 이용하는 것이 바로 탈중앙화인데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여기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수의 집단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많은 물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을 많이 갖게 됨으로써 이더리움을 좌지우지한다. 근데 더불어서 이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알트코인들이 대다수인데 그럼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휘청휘청거릴 수 있는 악재성을 띌 수 있다. 물론 이거는 향후 나중에 장기적인 문제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더욱더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 올라갈까요? 이거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메인넷 업데이트 자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메인넷 업데이트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 구동하고 있는 와중에 멈추는 것도 아니고 구동하는 와중에 업데이트 진행한다. 그리고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건 빅데이터도 없어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눈여겨볼 만한 강한 호재이자 악재인데 지금 어떠한 방향에서 보일지 모르겠으나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재에 너무 기대하지 마라. 메인넷으로 인해서 어떠한 가격적인 변동폭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어떠한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우리들의 살갗에 와닿는 어떤 이제 업데이트적인 부분이 없을 수가 있다. 메인넷 일단 순차적으로 앞으로도 진행될 부분이니까 이 이더가 가장 우려가 되고 있고 CPI 발표 지수가 이번 9월의 방향성을 잡아줄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루 사이에서도 비트코인 변동폭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또 작은 돈으로도 좀 차트가 좀 출렁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9월에 봐야 할 지표는 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수와 또 13일 발표될 CPI, 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와 또 FOMC의 금리 인상까지 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보다는 CPI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우리가 0.75%포인트를 좀 다시금 밟겠다라는 예상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뭐 악재는 없을 거지만 아무래도 이번 달에 발표될 CPI 지수로 또 10월과 11월에 있을 금리 인상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탈중앙화를 좀 외치고 있지만 이더리움이 만약에 메인넷이 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나서 또 소수 집단에 의해서 좀 이더리움이 만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메인넷을 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상승을 원하는 기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을 때 유럽은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있는데요. 지금 유럽도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이 좀 계속해서 시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비트초아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유럽의 물가 인상률을 8월에 2번 발표를 합니다.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발표치에 따르면 9.1%로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사실 이제 유럽이 물가 인상을 안 하겠다고 동결한 지가 좀 됐는데 그 전에 이미 0.5%를 한 번 밟았죠. 그래서 앞으로 0.75를 밟으면 또 이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상황은 다 아실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에너지가 지금 1년 전의 가격과 비교를 하면 38.3%나 인상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독일, 뭐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강력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좀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이제 유로존이라고 하죠. 유로존이 18개국이 18개 국가가 이제 같이 이제 유로존을 형성해서 같이 앞으로 나가고 있죠. 같이 이제 생활 반경을 하고 있고 하는데 리투아니아 같은 이제 조금 어려운 이제 좀 국가들이 물가 인상률이 거의 20%가 넘습니다. 이런 국가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 18개 중에 이제 조금 어려운 국가들은 다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유로가 지금 1달러보다 싸진 상황이에요. 이제 그 전에 뭐 유럽 여행 가신 분들도 아시고 하시겠지만 원래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그게 조금 싸진과 동시에 좀 이제 다시 달러와의 강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럽도 지키기 위해서는 유로화를 좀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제가 에너지랑 식량이 좀 이상기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좀 오른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더한 문제가 근원 CPI 역시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랑 식량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도 5.5%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좀 없거나 좀 쫓기거나 하면은 이제 내부에서 분란이 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폴란드가 지금 이번에 유럽 연합을 좀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고 우크라이나랑 좀 특히나 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을 600만 명 이상을 좀 수용하면서 가장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유럽 내부에서 분열이 이제 슬슬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폴란드가 시작 기점이 되고 이제 유럽 연합 중에서도 강대국이죠. 그런 국가들이랑 조금 적대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미국 역시 근데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역시도 제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950억 달러 분야에 이제 지금 경기 침체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긴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중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들을 중재를 잘 해줄지를 같이 좀 보시면서 유럽의 상황 역시도 체킹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럽의 물가 인상률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또 9.8%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이 전쟁 때문에 에너지가 좀 폭등을 했었고요. 또 리투아니아도 물가 인상률이 좀 20%가 넘은 만큼 정말 큰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1유로가 1달러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또 근원 CPI까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분열을 좀 야기시키는 게 아니냐, 또 미국에서 유럽을 조금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좀 있을까요, 필승님? 지금 예정된 우리 뉴스만 보시더라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이번 연도에서 발생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도 이제 종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유럽 국가들과 이제 같이 미국과 더불어서 올해 말까지 해서 이제 우리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이제 천연가스나 이제 석유 같은 것을 이제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내비치고 있는데 러시아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서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천연가스 뽑아내고 있는데 뽑아냄으로써 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 재고로 쌓아놓는데 재고로 쌓아놓는 것도 역시나 한계에 다다르니까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 누구도 쓰지 않으면서 뽑아내고 있는데 버리고 있는 모습 아깝죠. 그리고 지금 가격은 계속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가격은 안 잡히고 가격이 안 잡히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이런 안 좋은 모습에서 결국에 미국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이제
이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걸겠다 이렇게 도입을 시키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득권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이 자금 조달을 막겠다, 최소한 하겠다라는 입장 부분이랑 안정적인 원유 가격을 만들어내겠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밟아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인 거고 아직 뭐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지금 뭐 물가가 잡힐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겠지만 원천적인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인 이 러시아 사태도 빨리 종결이 되어졌으면 좋겠지만 이 푸틴 대통령이 언제 뭐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알 수 없고 뭐 손가락만 빨면서 기다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강력한 대응을 나서겠다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반영이 안 좋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비싼 원유값에 의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시장에서 상한가까지 더해진다. 그럼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원유 가격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가격을 맞추어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좋은 호재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오면서 살아오고 있죠. 그만큼 수출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출 적자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이상 동안 지금 적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지금 255억 달러인데 중요한 건 이거는 1996년도에 외환위기 이전 때의 205억 달러 정도보다도 넘는 수치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갈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이걸 가만히 내비둘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도 600억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소기업들을 보면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코로나 시대 때 너무나 힘들었죠. 다 같이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제 수출하려고 물건을 뽑아내고 다시 인력을 구축해서 뽑아내고 이제 돈을 들여서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건 지금 보낼 운송 수단이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적다 보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재고를 또 쌓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재고를 쌓아놓다가 이것도 결국에 돈이거든요. 쌓아놓고 있는 이것도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한계치에 부딪히지 어찌고 내 돈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팔아야지 어찌든 다시 돈이 수급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악순환에 있다 보니까 결국 소기업들은 버티지 못하다 보면은 이제 도산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이제 90억 원을 더 늘려서 600억 원 정도의 저리융자를 이제 지급하게 도와주겠다라고 내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파악을 하진 못하겠지만 600억 원 정도면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이다. 뭐 전 세계적으로 힘들지만 어찌됐건 이제 미국을 토대로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힘입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이제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해서 억압을 해야만 이제 러시아 이 원천적 악재가 끝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아무튼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가스를 사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러시아는 미국에게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재고가 되다 보니까 좀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걸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지금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은 두 부분이겠는데요. 지금 러시아의 자금 조달을 좀 줄이겠다. 또 안정적인 원유 가격을 좀 유지하겠다. 이런 지금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좀 악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원유와 에너지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장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유로화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선물을 출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비트초아님 설명해 주시죠.
자, 우선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시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굳이 또 다시 짚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 역시도 지금 우리나라 역시도 좀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고 다른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못지않게 다 조금 문제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가장 먼저 좀 생각해봐야 됐던 것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투자처로 선택했느냐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실 가상화폐가 만들어진 건 역시도 화폐는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수순입니다.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만들었던 것이 암호화폐죠. 가상화폐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선택했던 건 역시나 조금 그런 의미에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 좀 드릴 건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아직도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황에서는 현물 ETF 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더라도 그 이후에 날 것이고 지금 나게 된다면 사실 문제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도권이라고 하죠. 제도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축통화 역할을 하던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그것을 좀 회수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어가는 과정인데 당연히 싫죠. 왜 기축통화가 그렇게 마음대로 많이 찍어내고 그래서 좀 다른 국가들이 나눠서 짐을 지게 하냐 이런 의미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중국도 시도를 했고 이제 좀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 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달러가 용인하지 않았어요. 이제 달러에 조금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들은 미국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된다 하면 달러의 기축 통화에 조금 영향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제도권들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되더라도 조금 좋아진 상황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우리가 비트코인을 좀 투자처로 삼은 이유가 가상화폐가 이제 제도권들의 문제로 인해서 탈중앙화라고 하죠. 그 탈피를 위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이 이런 투자처로서의 빛을 조금 발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라고 하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율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제 여러 국가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이제 좀 법정 화폐로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유로화로 표시가 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이 출시된 건 역시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화폐를 순으로 나열을 한다면 달러, 유로화, 이제 위안화, 엔화 이런 순이거든요. 근데 달러와 유로화가 어차피 이제 지금은 상품거래소에 조금 선물이 출시가 됐고요. 이제 일본 역시나 조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금 암호화폐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취했었는데 이제 그런 스탠스를 좀 지우면서 같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금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일어나는 형상들을 조금 달래주고 사람들 달래주기 위해서 조금 이제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지금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가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전망이 좋아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지금 현물 ETF가 빨리 승인이 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TF가 바로 승인이 나면 달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투자처를 삼은 이유가 우리가 탈중앙화를 위해서 삼은 거지만 이렇게 지금 거시적인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달러와 또 주식시장도 안 좋아지는 와중에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좀 빛을 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CME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도 이러한 지금 호재 소식도 나타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수급이 좀 약하고 이렇다 할 만한 호재도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트필스님?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너무 우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너무 장시간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숏만이 살 길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물에서 숏을 떨어지는데 이제 베팅을 해보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투자 자산 자체가 어떻게 떨어지는 거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에서 베팅하는 거에다가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다 전체적인 이제는 현물 시장 아니다, 숏에 베팅하자 이거는 아니다, 이거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여러분들 많이 우려하셨던 거 뭐 마운트 곡스 같은 피해 사건도 보상안에 관해서도 물량 풀리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지금 뭐 나온 게 있나요? 시장 반영 뭐 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9월 달에 있어서 이제 보상안을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일단 시장 자체도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다라고 내비치고 있고 물론 이제 차트적인 지지 저항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낙폭세 보일 여력 없다고는 저도 100% 말씀 못 드립니다. 한 번 정도 남아 있을 수 있겠으나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떨어지는 폭만큼 더욱더 큰 그 이상의 폭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내비쳐지고 있고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보다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뒤에 비트코인 얼마 지지해주고 얼마까지 올라가 이거 못 맞춥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우린 장기적인 투자자로서 투자는 있어서 일단은 단기란 투자는 사실 하나의 인용하는 비중의 나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일부분인 것이지 단타만 물론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안 된다 이걸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 장기적인 전망 암호화폐 시장 봤을 때 우리 한국 윤석열 우리 대통령께서도 ICO를 허용하겠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업비트나 비썸도 IEO까지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즉슨 외국 기관 자금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더불어서 이제 아프리카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가 앞으로는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서 조금 더 여유로적인 관점 가져시길 바라겠고 앞으로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차트의 저항보다는 시황이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9월 첫날인데 좀 웃으면서 좋은 얘기 방송하고 싶지만 좀 거시적인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님들 두 분께서 또 타점 잡아주시니까요. 계속해서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